여러분의 주머니 속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파란색 타원형 로고. 네, 바로 삼성입니다. 오늘날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을 넘어 바이오 산업까지 주도하는 거대한 글로벌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최첨단 기술 기업이 처음에는 동네 구석에서 국수와 말린 생선을 팔던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일궈낸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20대 시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깐깐하고 완벽주의자인 회장님의 모습과 달리 그의 청년 시절은 그야말로 돈 많은 백수이자 한량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숱한 실패와 벼랑 끝 위기 속에서 기적 같은 승부수로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를 바꿔버린 남자 이병철과 삼성의 흥미진진한 진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0년 경상남도 의령의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이병철은 어릴 적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각기병에 걸려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후의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매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골파에, 즉 전통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밤새워 도박을 하고 새벽에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박으로 밤을 지새우고 달빛을 받으며 집에 돌아온 그는 방문을 열었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방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새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 평온한 얼굴들을 보는 순간 이병철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칩니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다가 내 인생은 끝날 것이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악몽에서 깨어난 밤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도박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첫 사업은 마산에서 시작한 정미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쌀 300석을 미천으로 동업자들과 함께 도전 공장을 차렸죠. 초반에는 쌀의 무게를 속이는 관행을 깨고 정직하게 장사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이병철은 그 돈으로 마산 일대의 땅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땅값은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그런데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 은행들이 대출금을 일제히 회수하기 시작했고 땅값은 말 그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나버립니다. 결국 이병철은 정미소와 땅을 모두 헐값에 처분하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첫 사업에서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뼈아픈 실패는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흐름과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혹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모은 3만 원. 지금 가치로 약 3억 원 정도의 돈을 쥐고 그는 대구로 향합니다. 그리고 1938년 대구 수동의 한 낡은 건물에 작은 간판 하나를 내겁니다. 크고 밝고 영원히 빛나라는 뜻을 담은 세 개의 별. 바로 삼성상회 산싱샹코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삼성상회의 주력 상품은 첨단 기기나 화려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포항에서 떼온 건어물, 대구의 명물이었던 사과, 그리고 직접 뽑아낸 국수였습니다. 특히 포장에 별 3개를 그려 넣은 별표. 국수는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국수 뽑는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갔고 가게 앞에는 국수를 사려는 도매상들의 자전거와 우마차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병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건어물과 과일을 트럭에 싣고 만주와 중국으로 수출까지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광복 이후 서울로 본전을 옮기며 무역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이병철의 나이 불과 40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를 가혹한 벼랑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쟁의 불길은 서울을 집어삼켰고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이병철은 북한군 치하의 서울에서 석 달 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구청 이팔 수복 이후 거리에 나와보니 창고에 가득했던 수억 원어치의 물자와 자산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트럭들은 전부 군에 징발당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된 것이죠. 그는 절망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힘겹게 피난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한 이병철 앞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망연자실해 있던 그를 누군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대구 삼성상회 시절부터 믿고 일을 맡겼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병철을 보자마자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예금 통장과 거액의 현금 뭉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살아계셨군요. 전쟁통에 창고에 남은 물건들을 처분해서 번 돈입니다. 무려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냥 돈을 들고 도망쳐도 아무도 모를 상황이었지만 그 직원은 끝까지 사장을 믿고 돈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병철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훗날 삼성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 의인물용,
즉,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한번 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이 극적인 순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뜻밖의 자금을 확보한 이병철은 무역업을 재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무역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스스로 살아가려면 우리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제조업으로 눈을 돌렸고 가장 먼저 선택한 아이템이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설탕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설탕은 귀한 대접을 받았죠. 주변에서는 기술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얀 설탕을 만드냐며 말렸지만 그는 1953년 부산에 제1제당을 설립합니다.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오고 밤낮 없이 기술을 연구한 끝에 마침내 제단기에서 눈처럼 하얀 설탕이 쏟아져 나오던 날, 공장 안의 모든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산 설탕의 탄생이었습니다. 제1제당의 설탕은 수입 설탕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나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제일모직을 세워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영국산 마카오 양복을 밀어내고 국산 양복 시대를 열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제조업의 성공으로 거침없던 이병철 회장에게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그의 소름돋는 완벽주의와 인재중심 경영을 보여주는 초밥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이 직접 신라호텔 일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최고급 셰프가 정성스럽게 주인 초밥을 한 점 맛본 회장은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나 들어있는가? 천하의 요리사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을 못하자 회장이 직접 밥알을 세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주방장이 젓가락으로 밥알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정확히 320알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밥알이 30-20알 정도가 적당해. 점심이라 식사 대용으로 먹기 때문이지. 하지만 저녁에는 술안주로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게 80알 정도로 줄이는 게 가장 맛이 좋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단순히 깐깐한 것을 넘어 고객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무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함이 있었기에 그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관상가를 옆에 앉혀두고 하루 종일 면접을 볼 정도로 사람과 디테일에 미친 듯이 집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 후반, 설탕과 옷감으로 최고가 된 삼성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자산업에 진출하겠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전자시장을 꽉 잡고 있던 금성사, 지금의 LG를 비롯한 기존 기업들은 결사반대했습니다. 설탕이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텔레비전을 만든단 말이냐. 이건 상도위에 어긋나는 문어발식 확장이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시야는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가벼우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이 지배할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온갖 견제와 반대 속에서도 그는 1969년 삼성전자를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일본 사뇨 등과 합작하며 기술을 곁눈질로 배워야 했고 고장난 라디오나 흑백 텔레비전을 뜯었다 조립하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삼성전자의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이자 세계 경제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적인 승부수가 1983년에 던져집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도쿄 선언입니다. 수담세라는 고령의 나이.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이러다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됩니다라며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그 반도체 산업 진출 말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삼성이 망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흥의 붉은 흙바닥 위에 야전 침대를 놓고 6개월 만에 공장을 뚝딱 지어 올리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숱한 적자와 치킨 게임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마법의 돌로 보인다. 멈추지 말고 1메가 D램 공장을 더 지어라. 이 미친 결단과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날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지금의 삼성전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박판을 전전하던 한량 청년이 어떻게 전 세계 IT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의 치명적인 사업 실패, 전쟁으로 인한 완벽한 파산,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그가 평생 겪은 시련 중 단 하나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고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통 속에서도 사람을 믿고 쓰는 법을 증명해냈으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거는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벌 1세라고 하면 엄청난 자본력으로 쉽게 회사를 키웠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암 이병철 회장이 걸어온 길은 매 순간이 벼랑 끝에서의 생존 게임이었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는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당신이 본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제가 준비한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숨겨진 역사와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글로벌 제국이 되기까지의 이 드라마틱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영감과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세상을 바꾼 기업과 인물들의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가슴 뛰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